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유가에 울고 웃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지만 장 초반의 낙폭은 대부분 만회를 했고요. 한마디로 오늘 시장을 움직인 건 오늘도 유가였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냈는지 저희랑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장 초반에는 중동 리스크와 유가의 급등으로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이스라엘 총리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유가가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시장도 상승 반등을 시도했고요. 막판에 힘에 붙이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지만 장 초반의 낙폭은 대부분 만회를 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0.44% 하락, 나스닥은 0.28% 빠졌고 S&P 500도 0.27% 하락으로 3대 지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자금의 흐름도 한번 방향을 체크해 보시죠. 히트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하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좀 선별적인 매수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M7 종목,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FSD 조사 강화 소식에 3% 넘게 급락한 점이 눈에 띕니다. 또 오늘 반도체 장비 쪽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선별적으로 매수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한편 AMD와 인텔은 각각 2%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또 장비주 쪽으로 특히나 좀 초록불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하드웨어 섹터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금융주 쪽은 좀 혼조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오늘 또 유가가 출렁이면서 에너지 섹터가 움직였는데 오늘 그래도 초록불을 켜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방어주 쪽으로는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유가로 시작해서 유가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는 어떤 거였는지 살펴보시죠. 자, 유가가 오늘 119달러까지 찍었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전쟁 리스크로 시작해서 정책 개입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의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였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오늘 시장이 좀 급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쯤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시도했고요.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엔 힘에 붙이면서 다시 한번 좀 재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이 유가의 타임라인이 핵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발점이 됐던 건 장 초반에는 이 전쟁 격화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들어가면서 특히나 에너지 시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점이 중요했고요. 카타르 LNG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렌트유가 오늘 장중에 119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가를 하락시킨 트리거가 발동이 됐는데요. 이 내용 한번 바로 살펴보시죠.
유가가 하락 전환할 수 있었던 트리거, 먼저 정책 개입의 시그널이 나오면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의 파병은 없다라고 밝히면서 추가 공격을 자제할 것이라고 시사를 했고요. 여기에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산 석유 판매를 승인한 점도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전략 비축유의 방출과 이란 원유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언급을 했는데요.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 하락 전환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쯤부터 유가가 상당히 좀 떨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기자회견이 시작된 것이 강한 트리거가 됐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주요 발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이란의 우라늄 미사일 능력이 약화됐음을 시사했고요. 미국과 공동작전에 있었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지원하겠다는 부분 중요했습니다. 시장은 이란의 대응 여력이 약화됐을 가능성에 집중을 했고요. 최악의 에너지 쇼크 시나리오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꺾였고요.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했습니다. 유가의 급락이 만든 롤러코스터 장이라고 소개드렸는데 장중 119달러 선까지 터치했던 브렌트유 105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오늘 시장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한번 보시면 좀 이렇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장 초반에 전쟁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했을 때 증시 하락을 했고요. 이후 미국의 정책 개입 발언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의 확전 완화 발언이 나오면서 유가 하락했습니다. 증시는 반등을 시도했고요. 하지만 막판에 힘에 붙이면서 상승을 유지하는 데까지는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유가가 전쟁으로 올랐다가 정책과 발언이 더해지면서 꺾였고요. 시장은 공급 쇼크보다도 이 통제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유가를 누른 정책과 메시지가 만든 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 한번 살펴보셨고요. 종목들의 이슈도 보셔야겠죠. 마켓 무버스탁 조민재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모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 3% 이상 급락했는데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 차량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굉장한 악재로 다가왔습니다. 총 320만 대 규모, 어마어마한 규모죠.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안전상의 결함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대규모 리콜로도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이 위기가 확대되는 그런 소식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비용을 테슬라가 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1% 이상 내렸는데요. 이 어제 전해드렸었던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H200 칩 생산을 재개했다라는 소식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밤사이에 중국 상무부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 이 굉장히 부인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실망감이 굉장히 확대가 됐었던 엔비디아였고요. 이 메타도 비용 부담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메타의 VR, AR 사업부죠. 이 리얼리티랩스의 적자에 못 이겨서 이 메타가 기존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종료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팬들, 이용자들의 성화에 맞부딪혀서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메타입니다. 당연히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M7은 이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비용 부담에 발목이 잡힌 건 비단 이 세 가지 종목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가장 컸던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날에 깜짝 놀랄 만한 그야말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78% 아쉽게 마무리가 됐죠. 이 예상을 웃도는 케이펙스 자본 지출 계획 때문에 시장의 걱정이 좀 커진 건데요. 2분기 케이펙스 자본 지출이 5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62%나 돈을 더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시장에서는 돈을 그래 잘 벌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좀 돈을 많이 써도 되는 거야?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시설을 늘려놨다가 나중에 이 메모리 공급 부족이 해결되면 그때는 벌려놓은 걸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오늘 마이크론의 주가는 큰 폭으로 급락했고요.
이 마찬가지로 실적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알리바바 7% 이상 하락했는데요. 마이크론은 실적이라도 잘 나왔지만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아예 밑돈 데다가 순이익 자체가 작년보다 66%나 급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중국 상장주들이 비교적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고요. 이 드론 기업이죠. 레드캣도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 부진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주당 17센트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원래도 예상대로라면 이 손실이 나왔어야 됐는데 시장이 생각하고 있었던 손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적자폭을 기록한 것이죠. 전반적으로 보자면 아직 개별주 단에서는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다. 다만 AI 쪽에서는 이 과도한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감은 역시나 지속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원자재 가격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시장이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 귀금속, 금, 은 가격이 크게 급락했었죠. 장중에 금이 6%, 은이 8% 급락하면서 이 대표적인 광산주인 유몬트도 마찬가지로 6%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프리포트 맹몰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 밤사이에 급락했습니다. 우리가 구리라고 하면 닥터코퍼, 이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가가 이렇게 상당히 높아진 상황 속에서 과연 제조업이 이 기세를 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구리에 대한 수요도 유가가 급등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여줬던 게 바로 구리 관련주들의 흐름이었고요. 이 넥스트 데케이드 반대로 LNG 수출 관련주들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의 LNG 수출 능력이 거의 20% 가까이 타격을 입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대로 이 가격 상승 때문에 LNG 수출업체들은 상승했습니다. 어제 FOMC 발표 이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금, 은, 구리 가격이 급락했고요. 관련주들 역시 연쇄적으로 하락한 하루, 시장이 원자재 가격의 영향을 보다 크게 받았던 하루였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원자재 가격 바로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이 WTI 국제유가 밤사이에 97달러 선에 머물다가요. 이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94달러 선까지 현재로서는 내려왔네요.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경에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유가를 좀 진정시켜줄 만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 능력과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을 모두 상실했다면서 전쟁이 이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날 것이다. 상당히 좀 안도감을 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란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지도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는 거의 이번 전쟁에선 처음이겠죠. 당연히 시장이 진정할 수밖에 없었던 뉴스였고요. 원달러 환율, 이 WTI 국제유가가 내려가자 큰 폭으로 진정되는 모습, 이 20원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미국채 2년물 단기채를 중심으로 오늘 다시 한번 급등세가 좀 이어집니다. 이 비단 미국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현재 유럽 채권 시장까지 좀 비슷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제 FOMC에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미국과 유럽 전반에 금리 동결, 어쩌면 금리 인상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시나리오가 부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단 50% 수준이었었던 연내 금리 동결,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제로라는 의미겠죠. 이게 어제 50%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시각 단 하루 만에 70%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그 연내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어제 1%에서 오늘 4% 이상으로 4배 이상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당연히 이 채권의 이 국채 금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던 소식이었고요. 이 때문에 이 금 가격은 5% 이상 큰 폭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은 가격도 8% 이상 주저앉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상당히 후퇴했다는 점이 이 귀금속 가격을 내리눌렀는데 국채 금리가 워낙 크게 오르다 보니까 같은 안전자산인 금에서 이 국채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금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밤사이에 유가는 소폭이 진정됐지만요. 이 귀금속 시장이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머스노5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결과적으로는 유가가 소폭 진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었죠. 그 단초가 된 첫 번째 배경입니다. 계속해서 이 JP모건과 무디스 등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굉장한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오늘 시장이 얼어붙은 이유, 이란 전쟁이 중동 에너지 시설 난타전으로 번지면서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은 S&P 500의 연말 전망치를 기존 7,500에서 7,200 수준으로 전격 하향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가 급등이 실물 경제를 직접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JP모건은 에너지 가격이 30% 이상 급등한 시점부터 기업 실적과 주가에 본격적인 타격이 시작된다고 경고했는데요. 유가가 10% 상승할 때마다 미국 GDP는 최대 20bp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시장 지표도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S&P 500은 장기 추세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시장이 본격적인 장기 약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기술적 지표입니다. 투심을 더욱더 악화시킨 계기였죠. 여기에 사모 신용 우려와 AI 성장 둔화라는 이런 우려감 속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다 보니 JP모건은 지수가 6,000선까지 추가 하락하면서 지지선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오늘 시장을 짓누른 또 하나의 이유, 이 전쟁 전까지만 해도 3.3%, 3.4%대를 오갔었던 2년물 국채금리가요. 지금 이 시각 3.8% 수준까지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이 우리 기업들의 자본 조달에도 충분히 이 우려감을 끼칠 수 있는 수준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미 연준이 올 여름까지 금리를 내릴 가능성보다 오히려 올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의 확률 추적기에 따르면 6월 금리 인상 확률은 19.2%를 기록하면서 인하 확률인 17.3%를 추월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인하 확률이 40%에 육박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죠. 밤사이에 유럽 중앙은행은 4월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올해 수차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됐지만 이제는 인상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영되면서 단기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특히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쇼크 우려로 전 세계 국채 매도세가 거세졌습니다.
영국 2년물 국채 금리는 하루 만에 40bp 폭등하면서 4.49%를 기록했고 독일 단기물 금리 역시 연내 최소 2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며 14bp 상승했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 금리 또한 3.87%까지 급등하면서 단기물 위주의 약세가 뚜렷합니다. 결국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 기대를 접고 금리 동결 또는 추가 인상이라는 매파적인 시나리오에 확신을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 금리가 폭등하다 보니까 오늘 귀금속 시장도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금이 5%, 은이 8% 가까이 내렸고요. 구리도 오늘 급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을 포함해 은과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밤사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5% 이상 하락하면서 4,600달러 선까지 무너졌고 은은 8%, 구리 역시 1% 가까이 떨어지며 매도세가 몰렸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어제 파월 의장의 매파적 기자회견 이후에 부각된 금리 인상 시나리오였는데요. 중동 전쟁 이후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의 경우엔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또 강달러까지 겹치면서 금과 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여기에 구리 하락은 또 다른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구리는 경기 민감 자산 닥터코프라고 불리죠. 이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경기 둔화나 침체 우려를 반영합니다. 즉 지금 시장은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은 물론이고 금과 같은 안전 자산까지 팔며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마이크론이라도 좀 어제 좋은 실적 그대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다면 좋았으련만 오늘 결과적으로 3% 이상 하락이 나온 마이크론이었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요. 실적 자체가 안 좋았다기보다는 이 막대한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감이 컸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날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밤사이의 주가는 오히려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설비 투자 확대, 즉 KPEX 자본 지출 증가가 발목을 잡은 건데요. 시장에서는 돈은 잘 버는데 이렇게까지 투자를 늘리면 지금이 이익의 정점인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겁니다. 다만 월가의 시각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모건 스탠리와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면서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또 일부 고객과 5년 장기 계약까지 체결되면서 이제는 메모리가 단순한 부품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격상됐다는 새로운 평가들도 나옵니다. 전망도 긍정적인데요. 단기적으로는 급등 이후의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AI 투자 사이클 속에서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이번 하락은 실적 문제가 아니라 투자 확대에 대한 부담과 차익 실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죠. 이게 바로 마이크론의 투자 확대에 힘을 입은 겁니다. 다만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3%가량 내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테슬라의 주가를 내리눌렀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 차량 320만 대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조사 수위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문제가 된 건 FSD, 즉 완전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데요. 안개나 먼지, 강한 빛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차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사고는 최소 9건으로 이 가운데 1건은 사망사고, 2건은 부상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당국은 기존 예비조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엔지니어링 분석에 착수했는데요. 이는 향후 리콜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우려감이 부각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테슬라가 추진 중인 로보택시 전략의 핵심인 FSD의 신뢰성과 직결된 만큼 향후 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가는 소폭 하락했지만요. 이 금과 은 등 귀금속 가격이 이 큰 폭으로 주저앉았고요.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주가는 하락했지만 역설적으로 앞으로 메모리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결과였습니다. 오늘 귀금속 관련주들 그리고 메모리 관련주들 주가 흐름 특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5 살펴봤습니다. 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살펴보기 전에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볼 텐데요. 3대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M7 종목들은 다 내리는 모습이었고 좀 차별적인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보였는데 위원님께서 좀 특히나 집중해서 보신 부분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네. 종목이 안 좋은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그 IT 버블 때보다 그 의존도가 네. 몇몇 종목에 훨씬 더 높다. 뭐 이런 역사가 없었다고 계속 뉴스 나왔었잖아요. 네. 미국 역사상 가장 7종목에 몰린 지금 상황이라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합치면 36%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수 종목에 엄청나게 몰려있는 장세였기 때문에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흔들리다 보니까 지수는 빠지는데 제가 이번 주였나요? 이번 주 초반에도 그랬고 오늘 준비한 종목도 보시면은 정말 괴물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도 역사상 싱하코를 또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오. 수두룩하거든요, 지금. 네, 네. 근데 그게 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인공지능에 대한 성장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 대표격이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약세를 보이는 거는 이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이동했을 뿐이지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라던가 성장이 멈췄다던가 그거를 지금 나타내는 적인 아니다, 신호는 아니다라는 거, 네.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네. 그것을 명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늘 오른 것도 보시면은 뭐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네. 계속 강했고요. 그리고 샌디스크는 어제 또 올랐네요. 정말 크레이지 모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샌디스크를 비롯하여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이 스토리지 3사는 또 3명에서 또 강세를 보였고 저 통신 쪽 있죠. 통신 장비 쪽 있죠. 네. 저기가 또 오늘의 저 종목의 힌트거든요. 힌트까지. 통신 장비 쪽으로 또 낙수효과가 떨어져서 차트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샌디스크 뺨치는 종목들이 저기 다 몰려 있어요. 네. 광통신 쪽에.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한 지금 상승세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죠. 커서로 보면 요 부분들이거든요. 요 부분들이 네. 강한데 이 그림의 이 크기를 보세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크기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지금 힘을 잃으니까 지수는 빠지지만 여기는 엄청 뜨거워요, 지금. 네, 어제 정말 계속해서. 좀 초록불이 좀 강하게 나온 섹터였기 때문에 오늘 또 월가 시그널 예, 키워드에 사실 어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란 침공이 저 차트를 보면은 네.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그런 모습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마이크론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많이 달렸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네. 인공지능 씬이 저문게 아니라 밑으로 계속 밸류체인 하단부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걸 옮겨받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느덧 꽤 많은 상승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샌디스크가 더 앞서 나가는 지금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 아래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고 하기는 그런데 엔비디아가 만드는 하드웨어 쪽에 이 칩을 만드는 쪽에서 하드웨어 장비 쪽으로 옮겨가고 이제 통신 쪽으로 옮겨가고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랑 금융주만 조금 우려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위원님과 함께 뉴욕 증시 마감 특징 상황을 히트맵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살짝 예고를 해주셨는데 오늘 월가 시그널의 첫 번째 키워드가 어떤 건지 바로 만나보시죠. 앞서 히트맵을 통해서 초록불이 좀 강하게 나왔던 섹터들을 볼 때 광통신 쪽으로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월가 시그널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AI 투자가 이제 반도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이 광통신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수요 신호를 먼저 보여준 종목 시에나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이름이 참 이쁩니다. 일라일리나 시에나 이런 것들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좀 여자 이름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흐름을 살짝 보면은 처음에 엔비디아가 주도하던 씬이 있었거든요. 네. 요즘에 좀 주춤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놓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여기저기 마구 지어지거나 계획이 엄청나게 지금 광대하게 세워지고 있는데 오히려 땅이 없거나 민원 때문에 전기가 없어서 네. 계획만큼 빨리 수립이 못 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계획에 따른 계획이 지금 세워지는 대로 족족 만들어지는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지금 마구 지어도 모자르죠. 우리나라도 지금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 계획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가 지금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네. 엄청난 정보의 이 이동과 이 저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엔비디아의 GPU, 그래픽 카드에서 GPU를 이제 진화가 되면서 GPU를 넘어서서 CPU까지 슈퍼칩을 이 만들어서 한 곳에 놓고 그다음에 그 주변부에 이제 저장 장치가 필요하니까 HBM을 놨고 그것도 모자르니까 낸드 플래시를 끌어오다 보니까 샌디스크까지 갔죠. 이런 어떤 하드웨어 칩 중심에서 계속해서 가다가 네. 이제 이 칩 중심에서 이 칩을 누가 만들 것인가. 그래서 TSMC와 TSMC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만약에 확충이 된다고 하면 그전에 뭐 GE 버노바 같은 전력 설비 업체라던가 캐터필러 네. 같은 기계 업체도 갔죠. 근데 이 지금 시에나가 속한 곳은 뭐냐? 데이터 센터가 예를 들어 뭐 요 지역에도 데이터 센터가 있고 이 지역에도 데이터 센터가 있고 미국 전역에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에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는 광통신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적이 된 거예요. 퍼진 거예요, 이쪽으로. 네. 그래서 지금 시에나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14억 3천만 달러인데 회사 역사상 단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곳에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 가이던스로 2026년도 1분기를 그 전분기에 내세웠던 가이던스 상단을 달성해버리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한 말이 딱 나타내 주는데 수요가 공급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수년 동안 강력한 광통신 및 데이터 센터 성장을 포착하기 위한 캐펙스 투자를 계속하겠다. 네. 이런 강력한 어떤 전망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아까 히트맵을 통해서도 살짝 보이긴 했었는데 이 광통신 섹터들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 시에나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것도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죠. 네, 시에나 어제 무려 7% 와, 올랐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요 커뮤니케이션 이카이프먼트라고 되어 있죠. 통신 장비로 되어 있고 네. 좀 더 큰 영역은 당연히 IT예요. 테크놀로지 쪽인데 네. 여기에 시스코라는 업체가 이 그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여러분들 시스코 굉장히 요즘에 많이 거론이 됐죠. 옛날에 약간 파묘처럼 묘를 판 것처럼 네. 옛날에 뭐 그 랠리 시절에 시스코 같은 게 지금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계속 마이클 버리가 외치면서 그 시스코가 여기에 속해 있거든요. 통신 장비 쪽에. 근데 여기 시에나는 시스코에 비해서 한 대충 눈대중으로 나누니까 8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비중이. 근데 지금 이 작은 종목이
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에나 같은 경우에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아까 경영진이 얘기한 대로. 네. 그래서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땡겨와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무제표도 아주 좋죠. 자, 그리고 지금 놀라운 오, 상승입니다. 네. 지금 뭐 끝도 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또 신고가를 돌파했거든요. 와, 그렇군요. 샌디스크, 시에나 이런 종목들은 네. 저 차트를 보시면 어디가 도대체 이란 침공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차트에는. 지금 작년 초부터 그냥 계속해서 오르는데 작년 초만 해도 100달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주가가. 네. 지금 400달러예요. 1년 동안 어, 4배가 올랐습니다. 상승세가 대단하네요. 지금 뭐 샌디스크뿐만 아니에요. 네.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다 관련 주제들이잖아요.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샌디스크에서 시에나까지 네. 전부 데이터 센터의 확충에 관련된 수혜주란 말이에요. 이쪽 성장은 전혀 무너지지 않았고 외부 변수인 전쟁도 이 성장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버렸죠. 그리고 네. 얼마나 상승에 강하면 저게 나타납니다. 저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보라색 선이 있잖아요. 네. 저것마저 돌파를 해버렸죠. 아, 보통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과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터널이라고 하죠. 그 안에서 머리를 부딪히면서 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거든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비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 좋은 비정상적인 흐름이죠. 네. 이 경우에는 오버슈팅일 수도 있는데 오버슈팅이 아니고 아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지금 작년에 이 10월 달 정도에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9월, 10월 달 정도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어딜까요? 큰 갭이 하나 있거든요. 네. 상승 갭으로 완전히 뛰어버렸는데 그때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산 높이 올라오니까 밑이 낮아 보이지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가팔라 보였었던 것 같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때 이 뒤로 어떻게 됐죠? 오버슈팅이 아니라 아예 한 단계 진화해버렸죠. 아, 지금도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매출액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늘고 있죠. 2025년도 1분기부터 지금 보시면 2022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매출 성장률이 크게 없었어요. 들쭉날쭉했죠. 그러다가 2025년도 1분기부터 급작스럽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저 매출 그래프, 막대 그래프의 네. 이 성장 크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진도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아까 전에 경영진이 말을 했잖아요. 수요가 공급을 엄청나게 앞서고 있다. 그럼 네. 어떻게 돼요? 경제학의 기본 원리잖아요.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있었을 때 디맨드가 서플라이보다 높으면 기업에게 뭐가 좋나요? 프라이스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의 원리이자 주가의 상승 원리이기도 하죠. 지금 보시면은 2026년도 1분기 실적이 3월 5일 날 이번 달에 나왔잖아요. 근데 매출액도 2.41%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주당 순이익이 놀랍습니다. 1.05달러가 예상이었는데 1.35달러 나오면서 28.57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죠. 자, 그리고 지금 이 1.35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전년 대비해서는 2배가 오른 겁니다. 오, 주당 순이익이. 네. 그러니까 지금 매출도 성장을 외형도 성장을 하지만 마진이 계속 늘어가면서 네.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괴물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통 매출이 성장해서 외형 성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네. 마진이 줄어들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외형 성장을 해서 매출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싸게 팔면 되겠죠. 그러면 외형은 성장하지만 마진은 줄어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매출이 늘어나는데 마진까지 좋아지는 거죠. 이거는 수요가 공급을 엄청나게 누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나 같은 경우는 이 그 굉장히 수요가 탄탄한 네. 요 업황의 어떤 그 파도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면 되고요. 저 정도로 지금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이미 넘어서 버렸죠. 네. 샌디스크가 그랬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목표 주가를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이미 넘어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쓰고 있는 시간에 주가가 올라 버리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넘어서 버렸습니다. 따라가기가 그러면 이제 바쁩니다. 그렇죠. 네. 투자 의견을 유지하려면 목표 주가를 올리는 보고서를 또 내야 돼요. 후속으로. 어쩔 수 없이. 네. 투자 의견을 낮추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 15개 의견 중에 10개 바이의 5홀드. 의견은 스트롱 바이 의견은 나오지 않았지만 목표 주가가 이미 넘어서 버렸다. 네. 오히려 지금 컨센서스를 도달하려면
여기서 10% 빠져야 됩니다, 주가가. 아, 네. 좀 위원님이 이 CNI에 대해서 해주시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사상 최대 실적에 전망도 긍정적이고 마진까지 좋은 기업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이런 종목은 좀 국내 관련주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CNI 자체에다가 투자를 좀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도 굉장히 발이 빨라서 지금 뉴스 네. 검색해 보시면은 미국 광통신 ETF가 몇 달 사이에 많이 개설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그런 거에 발 빠를 거 아니에요. 빨리 네. 펀드를 개설해서 빨리 고객을 유치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신규 펀드를 가입해야 되는 게 확률이 높은 건 아시나요? 그렇군요. 신규 펀드를 가입해서 펀드 매니저가 신규 펀드를 맡으면 그걸 열심히 합니다. 네. 사람인지라 그렇겠네요. 네네.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면은 굉장히 흐트러지게 되고 그 중간에 펀드 매니저가 교체가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익률이 그 안정이 된 것들을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막 만들어지는 것들 있죠. 광통신 ETF 이런 것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도 코히어런트, 시에나 이런 종목들이 다 속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바운드로 사는 방법도 있고 미국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찍는 방법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광통신 관련주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광통신 관련주로 좀 시그널 받을 종목이 궁금해지는데 살짝 힌트를 들었는데 어제 시장에서 엄청 잘 갔다고요? 네, 어제 시장에서는 이미 상한가 같습니다. 와. 근데 지금 우리로라는 종목인데 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뜨겁게 갔잖아요. 20만 닉스, 100만 정자 저기 도달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으로 내려가서 원이 가입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가 강하나요? 리노공업이나 ISC 같은 테스트 소켓 만드는 업체들이 그 주가도 보세요. 이런 침공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리노공업 ISC 주가를 보면은 네. 그 정도로 갔고 반도체 소부장에서 이제 그 마지막 그 후공정 담당 부품 회사까지 가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광통신 쪽으로 우리나라도 옮겨가는 네. 추세가 있다. 당연히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로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죠. 변동성이 네. 크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안정적인 점은 떨어지지만 이런 광통신 미국 광통신주의 강세를 이어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 이 주식이 우리나라도 있고 우리로가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네. 오늘도 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 어제 시에나가 급등했고 이 지금 우리로도 광통신 부품 회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광통신망이 데이터 센터 확충에 굉장히 따라가는 부분이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서로 간의 통신을 활발하게 빠르게 해주지 않으면 추론 시장에서 빠른 답변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LLM들이 서로 난리겠죠. 지금 챗GPT가 약간 뒤처지는 면이 있잖아요. 챗GPT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또 데이터 센터를 확충해서 그런 걸로 빨리 능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시에나 같은 업체들은 수요가 타이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I 투자가 이제는 연결 쪽으로 좀 돈이 움직이는 구간이 됐는데 시에나부터 출발해서 우리 시장에는 어제 상한가를 갔던 우리로의 오늘도 굿 시그널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스타벅스가 비용 급증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월가는 투자 의견을 오히려 낮췄는데요. 어제는 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스타벅스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바로 들어보죠. 네, 오랜만에 스타벅스가 올랐죠.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스타벅스는 뭐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뭐 명품백 사는 여자들이요 당장 명품백 팔아서 스타벅스에 7년 투자하라. 그 책 유명한 책.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장기적인 어떤 상승세 때문에 그게 먹혔는데 또 하필이면 책이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는 사실 횡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리 알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제 늦게 그걸 보고 하면은 뭐 네. 미국 주식이 초장기적으로 오르니까 하지만 그래도 3년, 4년을 또 횡보하면은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아깝기도 하잖아요. 네. 저런 시에나 같은 종목을 잡으면은 기회비용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최근에 일단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노동 문제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런 것도 있죠.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유럽을 저기 돌파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가 만만치 않은 네. 중국에는 그 비슷한 저가의 스타벅스 스타일의 커피들이 이제 저기 올라오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죠?
아메리카노 보고 똥물이라고 하는 거. 아. 걔네들은 쓴 커피를 네네. 좋아하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같은 그 정도도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만들어진 인위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뚫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확장면에서 우리나라에 워낙에 별다방이 많지만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성장의 한계에 네. 일단 부딪힌 면이 있고. 네, 그리고 스타벅스가 좀 노동 문제 그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근데 어제 히트맵에서는 좀 상당히 초록불을 강하게 켰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맥도날드라던가 네. 이게 같이 속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경기 소비재 부분에서 스타벅스랑 맥도날드의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두 개가. 네. 근데 맥도날드는 하락을 했고 연브랜즈도 하락을 했네요. 근데 스타벅스가 지금 상승을 한 네. 지금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갈렸죠. 그러네요. 옆 동네에 있는 월마트, 코스트코도 약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어제 강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아니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전쟁 우려도 있고. 근데 스타벅스가 일단 반등을 한 상황이고, 그 아까 전에 인력 문제는 뭐냐면은 네. 2025년도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신규 관련 그 인력 비용으로 5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계획을 공개했는데, 이 5억 달러라는 게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그 그렇군요. 안팎의 비판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저렇게 5억 달러를 신규 인력에 투자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매장이 지금 확산되는 추세도 지금 조금 꺾이고 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출점할 땐 다 출점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갈 때까지 갔잖아요. 어디까지 갔죠? 바로 앞에 북한이 보이는 데까지 가서 북한에는 지점을 못 내잖아요. 네네. 제가 할 때까지 다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신규 인력을 뽑을 필요가 없는데 자꾸 여기다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나왔었어요. 수익성에 압박이 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뭐 네. 당연히 신규 인력을 많이 뽑아서 기존의 인력분들이 덜 힘들면 좋겠는데, 네. 왜냐면 프라푸치노를 싫어하신대요. 그거 아시나요? 누가요? 그 직원분들이. 아, 그래요. 저거 만들기가 프라푸치노가 힘들어서요? 만들기가 네. 얼음 갈고 이래야 돼가지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럴만합니다. 네.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인력이 들어오면 편해지긴 하겠지만 네. 스타벅스 회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줄어드는 격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저희 뭐 자료도 좀 이어서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네. 자, 스타벅스는 워낙 잘 알고 있는 기업이지만 이렇게 직접 뜯어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맞아요. 별다방을 자주 가더라도 거기서 스타벅스 주식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메뉴만 다른 보죠. 엔비디아 네네. 주식 얘기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좋고요. 의외로 스타벅스가 배당을 꽤 잘 줍니다. 그렇네요. 네, 배당을 꽤 잘 주고 과거 실적과 재무제표가 조금 안 좋은 지금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뭐 스타벅스가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고 그 전에 그 책이 나올 때만 해도 정말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어요. 명품백, 샤넬백 팔아서 저기에 투자해라, 그 책 나왔을 때. 네. 스타벅스가 지금 최근에 계속 행보하고 있고 최근에 또 저기를 깼네요. 51선을 이탈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탈을 했고 이 전쟁의 우려가 스타벅스에는 조금 미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출액은 그냥 좀 평탄하게 2022년도부터는 큰 어떤 흐름 없이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현상 유지. 현상 유지만 하고 네. 있죠. 매출액이 정체되고 있어요, 지금. 1월 28일 날 이 지금 매출 실적이 나왔는데 9.64 빌리언 달러인데 9.92 빌리언 달러로 이 매출은 늘었어요. 근데 네. EPS가 0.58 예상했는데 0.56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거랑 정반대잖아요. 지금 시에나랑. 네. 시에나는 외형 성장을 하면서 마진도 좋아지는데 얘는 외형 성장은 조금 있었는데 마진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몸집을 줄이거나 기존의 점포의 인력을 빼야 되는데 거기다가 5억 달러의 신규 인력 비전을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렇군요. 주가에 악재가 된 거예요. 네. 마진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인력을 늘린다고 하니까. 네. 이런 지금 우려가 이 스타벅스에 지금 저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타벅스는 이제 음식료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전쟁 우려가 전쟁이 저렇게 확산되게 되면은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누가 저기다가 신규 진출을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네. 두바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거기 뭐 금융회사라던가 유명한 지금 호텔이라던가 다 있는데 지금 회색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규 점포를 내려고 하는 음식료 이런 쪽에도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스타벅스는 아무래도 좀 전쟁 리스크의 영향도 받고요. 매출보다는 수익성에 집중을 하게 되네요. 우리 시장에서는 뭐 역시나 스타벅스 운영사인 신세계가 시그널 종목이 되겠네요. 네, 신세계가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를 운영하고 있고 네. 정용준 사장이 워낙 스타벅스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신세계가 또 데이터 센터 확충 모멘텀도 또 있잖아요. 네. 최근에 주가가 또 좋아요. 그리고 또 화성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 테마파크 만드는
그것도 있거든요. 네. 야구장과 경쟁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신세계가 최근에 굉장히 괜찮았어요. 신세계가 몇 년 동안 엄청 부침을 겪었거든요, 주가가. 네. 근데 주가가 요즘에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최근에 1년 사이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랐어요. 신세계뿐만 아니라 현대백화점이 아니라 백화점주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옛날에 올리브영 다이소만 갔는데 백화점을 많이 간답니다. 최근에 면세점이 추락을 했는데 네. 면세점 대신 자리를 차지한 게 백화점이에요. 왜냐하면 백화점이 많이 변신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군요. 어떻게든 입점 수수료를 많이 받으려고 꽉꽉 점포만 껴놨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죠? 백화점에 사진 찍으러 가시는 분들 많죠. 더 현대서울만도 보시면은 인공폭포가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입점 수수료를 조금 줄이는 대신에 휴게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이마트도 요즘에 리뉴얼 된 데 가보시면은 완전히 천지개벽했거든요. 옛날에 가판대 막 들여놓고 물건 팔고 이랬는데 최근에 보시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마트가 스타필드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매출은 늘어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소비주 매출도 중요하고 또 이익의 체력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올라준 스타벅스인데요. 우리 시장으로는 한국의 스타벅스 운영사인 신세계로 굿 시그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좀 경계감이 가득 서려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좀 우리 증시에 플러스가 될 만한 소식들이 가득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첫 번째 인사이트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그 블룸버그가 하이브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주말이죠. 이제 방탄소년단의 이 컴백쇼 정말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이번 컴백쇼가 그야말로 이제 전 세계가 기다렸던 컴백이죠. 방탄소년단 전 멤버가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완전체로 이제 다시 한번 컴백을 하게 되는데 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번 주에 있을 광화문 공연이잖아요. 예, 바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해서 이제 광화문에서 금토일 공연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이제 그
BTS 팬들이 이제 광화문에 모일 것이냐라고 추정을 해봤을 때 무려 26만 명. 26만 명이니까 예전에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이제 광화문부터 이제 서울시청역까지 쫙 뒤덮은 게 한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못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광화문에 모이면서 오늘 제가 이거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제 저희가 뭐 사회부 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경제 투자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수익이 나겠는가, 얼마나 많은 경제 효과가 창출되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소개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금 전망으로는 그 26만 명이 모였을 때 우리나라에게 모였을 그들이 뿌릴 돈이 한 2,700억이다. 2,700억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지금은 3월 중순에 사수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경제 지표가 이제 활동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연휴가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경제 효과가 있는데 사실 그런 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뭔가 하강을 할 수 있는, 뭔가 좀 정치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인데 이번에 26만 명이 모이면서 무려 2,700억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제 그 실제로 그 광화문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일일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기대감도 표출도 했습니다. 2,700억 원의 내수 진작 효과,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다 보니까요. 이제 예상치 못한 데서도 효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해외 팬들이 좀 방문을 했으면 호텔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산에서는요. 이제 호텔 가격을 좀 올리려다가 보니까 기존 예약자들의 예약을 좀 취소를 요청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건 사실은 안 좋은 행태죠. 네. 안 좋은 행태를 갖다가 정부에서는 적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아까 봤을 때 26만 명이 모이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광화문에서만 2박 3일 하지만 부산에서도 하고 그다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공연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공연하는데 저는 이제 이 수치를 보고 놀랐는데 테일러 스위프트,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그 월드 투어를 했을 때 해당 국가를 갈 때마다 해당 국가의 GDP가 올라간다. 그래서 해당 국가에서 왜 우리나라 방문하지 않느냐 이런 요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옛날 해외 투표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어쩌면 실제로는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더 많은 어떤 공연 매출을 예상되는 것이 이번에 BTS의 월드 투어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야 BTS가 이 정도로 대단한 그 보이밴드였구나라는 걸 이번에도 한번 체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를 또 돌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전 세계 5개 대륙에서 82회, 82번의 공연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이 예상 매출 얼마 정도 올릴까요? 예. 그래서 블룸버그는 예상 매출을 약 2.9조 원, 2조 9천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수적으로 그 약간 이제 낮게 내려진 거지 이거는 더 이거 2.9조 원, 3조 원 넘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다를 것이다. 코로나 맞아서 이 BTS의 멤버들이 이제 군복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월드 투어를 할 수 없었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정도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 용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월드 투어에서 발생한 티켓 가격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감안하지 않은 수치가 2조 9천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82회 공연은 최소이지 사실은 상관을 벗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나 증권가에서는 만약에 공연 횟수도 늘어나고 티켓 가격도 올라간다면 2조 9천억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테일러 스위프트가 크레이지 이라스 투어가 22억 달러, 우리나라 돈 3조 3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걸 갖다가 상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세계 최대의 공연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부가가치도 엄청나게 좀 높은 매출이 예상이 되는 게 넷플릭스가 진짜 감이 다 살아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한국 공연 사상 최초로 세계 190여 개국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런티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개런티를 갖다 공개하면 좋겠는데 넷플릭스가 공개하지 않았고 그 세계 최대의 어떤 언론사에서 블룸버그도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예전에 어떤 우리가 대단한 이벤트를 갖다가 봤을 때 그런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데 2019년에 비욘세, 2024년 NFL의 크리스마스 하프타임 쇼, 크리스마스 하프타임 쇼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이때 사실은 3부작 패키지로 해가지고 6천만 달러를 갖다가 넷플릭스가 계약을 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BTS 공연은 그거보다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6천만 달러라고 하면 지금 우리로 치면 100억에 대한 숫자인데 이거는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역시 그 부가적으로 하이브에게 수입으로 잡히는 그런 매출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가장 좀 궁금한 게 앞으로 하이브의 주가인데 뭐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900% 오를 것이다. 이런 리포트도 제가 봤거든요. 하이브 주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하이브 주가가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습니다. 아우. 그러니까 하이브 주가 차트를 보면은
BTS가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서 월드 투어를 한다는 것도 대부분 다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개월 주가를 봤을 때 하이브 주가가 사실 6개월 주가 수익률이 어제 종가 기준했을 때 22%. 물론 이제 YG 엔터나 이제 같은 이제 경제사에는 JYP보다는 주가가 더 높긴 했습니다. JYP는 이제 마이너스 14%이고 YG 엔터는 무려 마이너스 40%입니다. 이거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하이브는 그 YG 엔터보다는 이제 그 플러스가 되면 한 50% 이상 그 상대적인 수익 난다 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하이브의 주주 입장에서는 생각만큼 크게 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있을 그 BTS 공연을 갖다가 염두에 둔다면 이제 BTS 공연 때문에 하이브 주가가 더 올라갈 여지가 많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아까 제가 넷플릭스에 이제 그 공연을 갖다가 6천만 달러, 이제 우리나라 100억이라 말씀드렸는데 100억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돈 하면 100천억쯤 되겠습니다. 이 정도 수입을 갖다가 그 하이브가 넷플릭스에서 얻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본다면 하이브가 BTS로 생기는 매출이 아까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전년 동기 대비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하이브 주가 올라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이제 지금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좀 그 투심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이 터졌을 때 전 세계에서 그 BTS 공연을 보러 다녀야 되는데 BTS 공연을 보러 다니기에는 야 전쟁이 나는데 너 어딜 나갔냐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좀 매출과 주가에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은 이벤트가 실제로 시작을 하면 이제 주가나 매출이 찍히면은 또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그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이브 주가가 더 기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별로 안 올랐네 싶다가도 다른 이제 3사 매출과 3사의 주가 흐름 것도 비교를 해보니까 하이브가 굉장히 기대감을 안고 움직이고 있구나. 이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하이브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다음 이슈 살펴볼까요? 다음 이슈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시넷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Z 트리폴드 2번 접는 거죠. 이게 뭐 벌써 판매가 종료된다고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보시죠. 예, 그 시넷이 삼성전자 트라이폴드 저희도 한 2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왜냐면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약점이 많지만 강점이 하드웨어죠. 하드웨어에 있어서는 그래서 삼성전자 잘해서 애플의 이제 아이폰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양강, 그러니까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삼성전자 그런 위치를 갖다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애플은 올해가 들어서야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삼성전자는 옛날부터 내놨고 이젠 2번 접는 트라이폴드를 내놓는데 이 기대가 많았죠. 기대가 많았는데 조기에 종료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약간 뜻밖이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트라이폴드 반응이 상당히 저는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온 지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좀 조기 종료를 했다고 하네요. 이유가 뭔가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트라이폴드를 출시했을 때부터 이거를 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가지 않고 조기에 종료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삼성전자의 설명이 맞다면 뭐에 중요하냐면 삼성전자 트라이폴드에 납품하기 위해 여러 부품 기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품 기업들이 트라이폴드에 대한 전망이 좋으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부품을 갖다 많이 준비해놨을 텐데 삼성전자가 그런 얘기를 언지를 하지 않았다면 트라이폴드는 조기에 종료할 거야라고 언지를 하지 않았다면 부품 기업 입장에서는 부품을 많이 준비해놔야 되니까 이게 다 재고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라이폴드를 조기에 종료할 계획을 많이 부품 기업들 사이에 공유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것인데 제가 취재한 바는 삼성전자는 우리 조기에 종료할 거야 라고 이미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상당히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뭔가 아쉬움도 있고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조기 종료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점에선 어찌 보면 좀 다행인데 또 한편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뭐 돈만 잘 된다면 조금 더 재정비해가지고 더 많은 물량을 준비해 올 수도 있었잖아요. 굳이 아예 그냥 이렇게 칼같이 끊어버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그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차례 이제 보도해드리고 알려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너무나도 급등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비해서는 거의 10배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삼성 트라이폴드에도 메모리 가격에 들어가야 돼, 메모리가 들어가야 되죠. 낸드 플래시도 들어가야 되고 D램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게 모바일 사업부, 정확하게 이제 DX 사업부 입장에서는 같은 삼성전자 하지만 DX 사업부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가져와야 되는데 야 같은 삼성전자인데 좀 싸게 해줘. 지금 너무 급등했으니까 적어도 올해 갤럭시 S26 출시했는데 26의 판매가 호조인데 야 지금 물 들어도 노줘야 되니까 가격을 싸게 해달라 요청할 수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 DS 사업부는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같은 삼성전자를 할지라도 우리가 냉철하게 경쟁을 갖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갖다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게 왜냐면은
거꾸로 보면은 삼성전자 DS 사업부에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죠.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는 무엇을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에 납품을 해야 되느냐? 갤럭시 S에 들어가야 될 게 엑시노스입니다. AP죠. 엑시노스가 품질이 안 좋으니까 몇 번 퇴차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이었죠. 올해는 갤럭시 S26에다가 가장 상단의 모델, 울트라 모델에는 엑시노스를 납품하지 않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납품합니다. 왜 그러냐? 야, 우리가 생각한 사양이 그 정도로 퀄리티가 그 정도 좋지 않아. 그래서 울트라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 그러면 DS 사업부 입장에서는 야, 우리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생산한 엑시노스를 갖다 납품해줘라고 하면 우리는 더 품질 좋은 퀄컴 걸 쓸게.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트라이폴드 갖다가 조기에 종료했다는 것이 전체 시장의 어떤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게 같은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약간 제살 파먹기처럼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다면 트라이폴드에만 메모리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갤럭시 S26에 들어가는 모든 라인업의 메모리의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최선이 떨어지니까 이것이 삼성전자의 악영이 아니냐? 악영이 맞습니다. 그래서 노템은 지금 사장이 고민이 깊다고 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 주지하다시피 한편으로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부, 그 DX 사업부 같은 경우는 최선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더 생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깊은 어떤 또 다른 고민을 갖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한 섹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 개의 개별주 이슈에게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이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깊은 이슈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조우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투자 인사이트들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이번 주도 지난주까지는 아닙니다만 많이 좀 둔화되고 있긴 합니다. 이번 주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적지 않은 그런 또 한 주 또 서서히 또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또 마무리 오늘장 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섹터도 있고 매크로 얘기도 좀 있고, 뭐 오늘 또 ETF 얘기를 좀 뒷부분에서 두 기사 정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 신문사에서도 이 ETF에 대한 개별 종목이라는 것보다는 ETF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해보죠. 환율 얘기는 이게 시장에 아무리 뭐 영향이 그렇게 옛날 같지 않다고 해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낯선 숫자가 이제 종가로 찍혔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500원 선 어제 종가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2009년 이후니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죠. 그러니까 2009년 이후 지금 2026년이면 거의 또 한 7년 만에 또 처음으로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 환율이 1,500원을 넘은 것 치고는 뭐 우리 시장 상황이 뭐 썩 그렇게 뭐 나빴다고 볼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가 특히 외국인 수급과 관련돼서는 계속 우리가 찜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됐고요. 요게 이제 제목하고 이 기사하고는 다른데 뭐 이 기사 요 숫자는 이 글자는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목만 놓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환율이 또 급등을 했던 거는 역시 뭐 이란 사태. 또 여기에 이제 더 좀 키웠던 거는 역시 파월 의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금리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는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명확하지 않으면 뭐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하다시피 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더욱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이제 종적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을 정도의 좀 상황이 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적인 이유로는 이제 수출 기업들 이제 작년에 엄청나게 이익을 또 많이 냈는데 이제 이 물량들을 좀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이 물량들을 이제 아무래도 환율이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쌀 때, 그러니까 환율이 낮을 때 팔기보다는 환율이 높을 때 팔고자 하는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의 환율이 이렇게 좀 내려가야 될 상황에서 기업들의 물량은 정부에서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잘 안 내놓는다는 거죠, 고가는. 그러니까 달러 고가를 안 푼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이게 수급적인 측면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어쨌든 별로 안 사지 않습니까? 팔면 팔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어쨌든 환율은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미국 내 어떤 이런 특히 연준 관련된 이런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참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제 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또 동결을 했더군요. 일각에서는 뭐 인상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선뜻 올리기 어려운 거죠. 일본 중앙은행도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외환 시장에는 작동을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정부가 대응하는 게 뭐 립 서비스가 됐든 실제 뭐 개입이 됐든 간에 굉장히 기민하게 참 대응하고 있는 건 그나마 참 다행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얘기는 사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어제 발표가 됐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엊그제 발표됐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물론 오늘도 뭐 주가가 좋은 건 아닌데 어제 그제죠. 그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오늘도 뭐 그렇게 썩 좋았던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냥 수치만 놓고 본다면 뭐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마이크론이 매출액은 238억 달러, 우리 돈 36조 원, 전년 대비 196%, 3배가 늘었다는 얘기죠. 영업이익은 이건 뭐 엄청납니다. 161억 3천만 달러, 9배가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수치가 정말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고 디램의 평균 판매 가격, 낸드 플래시 판매 가격 60%, 70%. 그다음에 또 어제 기함을 토했던 것 중에 하나는 OP 마진, 즉 영업이익률이 69%라고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이 이 정도면 1위 업체, 2위 업체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가 있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시장의 관심사가 우리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표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보시면 계속 올라갑니다. 일단 올해만 놓고 보면 삼성이 197조, SK하이닉스가 162조인데 이거 넘어설 사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좀 점점점 힘이 실리죠. 그다음에 2027년 내년에는 225조에 181조. 그다음에 28년에는 245조에 219조. 그러니까 지금 공급 쇼티지 현상이 뭐 큰 문제 없이는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게 2028년 정도인데 이때까지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좀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대만의 일부 팹립스 업체들 CEO라든가 하여간 최근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번 쇼티지 상황은 지금 추론 시장이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뭐 오픈 클로를 비롯한 이런 소위 말하는 에이전틱 AI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이용자가 늘고 있고 관심이 좀 커지고 있고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걸 감안하면 메모리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2018년이 아니라 30년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2018년까지만 놓고 이렇게 영업이익은 굉장히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 그리고 올해가 그 촉발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우리가 뭐 연예인은 걱정할 거 없다고 하는 것처럼 연예인들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거 없다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적어도
앞으로 2, 3년, 3, 4년 정도는 이런 어떤 실적의 성장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얘기들을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에서 좀 끄집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ETF 얘기를 두 가지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이거 되게 재밌는 기사던데요. 1월 2일 날 강세장 때 1월과 2월 강세장 때 ETF 움직임, 그다음에 이번 3월 변동성 장에서의 ETF의 움직임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어떤 걸 주로 샀냐는 거죠. 2월 달에는 압도적으로 지수 ETF들 코스닥 150, 코스닥스 200 이거를 좀 압도적으로 많이 샀고요. 3월에 들어와서는 이 코스닥 액티브가 1위죠. 그러니까 코스닥 액티브 ETF 이게 그만큼 화제라는 얘기고 타임계 3위였으니까 코스닥 액티브 ETF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라는 거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여전히 하여간 레버리지는 굉장히들 좋아하십니다. 반도체 탑10도 여전히 좀 하고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이 커버드 콜 상품도 좀 있다라는 거. 커버드 콜 상품 마지막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좀 분석이 되냐면 1월, 2월 달에는 지수가 워낙에 날아가니까 이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거고 요 지수 ETF 상품들을 이 3월 달에 변동성 장세에 들어와서는 팔았습니다. 비중을 팔거나 비중을 대폭 줄이거나 그러니까 순매수를 했어도 순매수 규모가 거의 아주 크지 않을 정도로 확 대폭 줄이고 그 돈들을 가지고 이 코스닥 액티브 쪽에 드라이버를 걸고 있다. 그래서 1월, 2월과 이 3월 달에 지금 흐르는 종합적인 어떤 그런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 역시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코스닥 요 상품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변동성 장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론 코스피도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코스닥 쪽에 더 탄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들이 좀 여기에 이 ETF 상품들 순매수 내역을 보면 담겨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변동성 장세가 앞으로 언제가 갈지는 아무도 사실은 모르죠. 근데 지금 어쨌든 그 변동폭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내용도 네타냐후가 지금 이 이란 전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일으키기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전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금 사실은 알려져 있는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거기다 부셔서 이제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점 봤을 때 확실히 이제 더 커지기보다는 이제 좀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 장세 오늘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어떤 3월 변동성 장세 이런 또 ETF 흐름들이 또 4월이나 이렇게 또 장이 또 강세로 반등을 한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바뀔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오랜만에 커버드 콜 ETF를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올해 순자산 3.2조, 3억 3조 2천억이나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표 한번 보시죠. 2024년 말에 6조 원 정도 수준이 지금 2026년 3월에 이르러서 18조까지 3배가 늘어났죠. 올해만 보시는 것처럼 3조 2천억 늘었고 대표 커버드 콜 ETF가 이제 코덱스 2개가 있고 그다음에 타이거 이렇게 해서 3개가 있는데 코덱스 200 타겟팅 위클리 커버드 콜 요게 이제 3조 8천억으로 가장 많은 그런 자산을 좀 갖고 있고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커버드 콜 상품이 지난 1, 2월 강세장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다가 이 3월 변동성 장세에서 이렇게 좀 자산 유입이 많이 되는 이유는 이 상품 자체가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비교적 손실은 적고 수익은 조금 더 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커버드 콜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는 기초 자산이 뭐냐 이거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매력적이냐, 그러니까 과도하게 비싸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그러니까 변동성 장세에서 이 커버드 콜 ETF라는 상품이 되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이게 약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상품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 유가가 장 막판 들어서 소폭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유가 출렁임이 계속되는 장세기도 하고요. 또 이 채권 금리가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인데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 시장 전략 세워볼지 바로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바로 이제 미증시 마감 시황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 뭐 밤사이에 유가는 조금 낮아졌는데 귀금속 가격이 또 큰 폭으로 빠졌었죠. 일단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사실은 이제 WTI는 크게 급등락을 안 했었는데 브렌트유가 이제 미국장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부담을 줬었고요. 이거는 이제 이란의 가스전을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면서부터 이제 좀 위기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뭐 립서비스 더는 공격 안 한다, 뭐 네. 거의 다 부셨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런 유전이나 가스전은 공격 안 하겠다라는 취지 얘기한 거하고 트럼프는 몰랐다. 뭐 립서비스에 의해 가지고 좀 센티가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지만은 전체적인 그림 자체를 보면은 여전히 달러 인덱스는 뭐 조금 빠졌다 해도 여전히 10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채 수익률 자체가 좀 계속 고금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가 역시도 좀 밀리긴 했다고 해도 사실 의미 있게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그 펀더멘탈은 좀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센티에 의해서 반응하는 네.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역대급 실적 발표가 났는데도 세론이 나왔죠. 근데 이제 그렇죠. 나왔던 내용은 결론적으로 이제 투자 집행하는 것들이 좀 더 가속화되기 시작하면 다시 공급 과잉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론성으로 나온 거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니었던 거군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에서 환율이 1,500원을 돌파를 했다가 그래도 밤사이 한 20원 정도는 내려갔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뭐 실질적인 펀더멘털을 훼손할 정도로 지금 이 환율이 급등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싶은데요. 뭐 실제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30% 급증한 시점에서 이미 주가가 타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펀더멘탈 이슈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지금 그 이란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 글로벌 그 기타 통화들이 영향받는 거 같이 영향받고 있는 거고 지금 펀더멘털이 훼손될 정도로 아직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뭐 비축률도 다행이네요.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가 변동성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저유가의 수혜를 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제가 되묻고 싶은 거는 지금 유가가 WTI 기준으로 했을 때 $100 전후라면은 이게 과연 돈의 가치의 하락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은 네. 비싼 거냐? 음. 자, 저 2008년도 그 당시에 유가가 150불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코카콜라인가 이런 것들 사이다 같은 가격이 1,000원이 안 됐었던 걸로 아는데 네. 지금 2,500원 하죠. 아, 그렇네요. 김밥값이 1,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4,500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되는 거는 장기화돼 가지고 진짜 수급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센티가 좀 눌려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발언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게 오히려 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코카콜라 예시를 들으니까 이게 펀더멘털 훼손 자체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뭐 아직도 많이 남아 있구나 이런 안도감이 또 한편으로는 드네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인이랑 기관 동반 매도세가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3일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이 딱 3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순 매도세를 보였더라고요. 이게 뭐 이란 전쟁 지속될 때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상대적으로 강하잖아요. 우리 증시가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이머징 마켓 지수에 지금 편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MSCI 지금 선진 지수 편입이 안 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 지수 내에서의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글로벌 또 1위잖아요. 그러면은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기준 가이드보다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AI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네. 과잉 투자 아니냐? 이게 언제까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도 5% 빠지고 이랬었는데 그렇네요. 우리는 쇼티지라고 해서 계속 올랐어요. 그럼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메모리 칩에서 투자 기점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지만 비중이 안 크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흔들리고 아마존이 흔들리고 이런 쪽이 흔들리는 분위기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급하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싶겠죠. AI가 엔비디아가 만약에 투자가 조금 작아지거나 지체가 된다고 했었을 때는 엔비디아 실적에 영향 주겠죠. 네. 그럼 그 영향 받게 되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당연히 또 영향 받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 쇼티지야 해가지고 그냥 올랐던 거니까 그런 차익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전쟁이기 때문에 또 네. 리스크 오프 상황이 좀 가중이 되다 보니까 기타 자산에 해당되는 우리 같은 경우는요 달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는데 그걸 굳이 외국인들이 찾자면은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네요. 뭐 결과적으로 펀더멘털은 그대로라는 건데 이번에 또 마이크론이 사상 최대 매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매출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도 좀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이거 뭐 분기별로 사실 실적이 등락하는 부분보다 연간 실적 추정치가 중요한데 네. 2월 초경에 맥쿼리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을 530조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였나요? 노무라가 그걸 넘어서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얼마나 나오는데요? 삼성이 300조 정도. 네. 그러면은 한 540조 정도 이제 보는 것 같은데 그걸 제시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업황이 여전히 뜨겁다는 얘기인 거고요.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마이크론이 저렇게 나왔으면 삼성 하이닉스는 더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네요. 네.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게요. 이제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주총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하이닉스 주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나올 만한 발언들이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이제 주총을 했는데 거기서 주주환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얘기했고 네. 끝나자마자 또 7조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공시도 했고요. 뭐 HBM4, 4E 관련한 이제 비전, 그다음에 파운드리 관련돼 가지고의 어떤 비전을 설명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우리가 상법 개정한 이후에 네.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좀 더 강화된 주주 환원이라든지 소통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삼성은 글로벌 빅테크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ADR 상장이 있습니다. 검토한다고 얘기는 나오던데요. 뭐 단독이긴 하지만 그 연합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뉴스로 그 최태원 회장이 그 지난번 GTC에서 네. 그런 얘기를 언뜻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DR이 구체화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미국 가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밸류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역시 주가 업사이드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자사주는 전량 소각을 하고 네. 다시 ADR을 발행을 하려면은 자사주를 다시 사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주주 환원이 될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긍정적인 그림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역시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번 주총에서 ADR 관련 이야기도 나오는지 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이것도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또 코스닥 쪽에서 이런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죠. 뭐 우리 증시의 가장 좀 고질적인 문제죠. 중복 상장을 좀 금지시킨다.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본 조달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독점해왔던 네. 그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뭐 중견기업 이상의 일부 기업들의 어떤 횡포를 이제 대중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왜 중복 상장이 이루어지느냐?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새로운 아이템이 생기게 되면 모든 큰 기업들은 다 참여를 하죠. 그리고 개인도 참여를 할 것이고 소자본을 가진 회사들도 참여를 할 건데. 문제는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했었을 때 브랜드 간판을 달고 하는 쪽에 돈이 몰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 소자본을 가지고 참여했던 데는 대부분 다 말라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기업이 계속해가지고 사업을 독식을 하면서 덩치를 키워가게 되죠. 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기형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대기업의 어떤 숫자만 재벌 계열 숫자만 계속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 나오니까 이게 깨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벤처 투자를 하시는, 그러니까 벤처 활동을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더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된다는 의미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복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같은 주식이 상장이 돼 있는데 밸류를 이중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거 밸류에 대한 노이즈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나간 얘기지만 LG화학에서 엔솔 분리해가지고 양사를 상장을 시켜놓으니까
이게 중복 상장이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LG화학이 이걸 갖고 있어도 가치를 인정 못 받고 주가는 폭락을 해버렸던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주주 보호 대책으로서 한 단계 증시의 보호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 네. 주가 5천 시대에서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어서 좀 상당한 실효성을 가진 방안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은 상장 안 돼 있죠. 그렇죠. 알파벳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름만 되면 그 밑에 계열사들이 줄줄이 쫙 다 상장이 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기형적이네요. 네, 그러면 지주회사 따로 있고 줄줄이 상장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원래 모회사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게 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죠. 아, 확실히 이 밸류에이션이 분산되는 거를 하나로 좀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가장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코스닥도 리그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리그제랑 승강제, 쉽게 말해서 저질 종목은 좀 내려보내고 좋은 종목만 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 시장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이제 코스닥에서 조금 크면 너도 나도 거래소 가겠다고 아, 하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 1위만 되면 나 거래소 갈래 이렇게 네. 하면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코스닥 시장은 항상 이게 성장을 못하고 그냥 쪼그라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좋은 회사는 빠져나가고 들어와 있고 부실 회사는 남아 있으니까 네. 이게 시장 자체의 건전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량 기업들을 코스닥 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한 이 하나의 뭔가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얘기하는 게 뭐 그 프리미엄 밸류, 그다음에 스탠다드 밸류, 그다음에 관리 밸류로 해가지고 네. 관리 쪽에 들어가는 건 부실회사들은 언제든지 퇴출시킬 요건 만되면 퇴출시킬 준비를 하는 거고 스탠다드는 이제 일반적인 코스닥 기업으로서의 관리를 해가면서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게끔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 프리미엄 쪽은 네. 지배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영문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대신에 ETF라든지 이런 걸 차별화시켜가지고 발행을 하게 해서 이것들의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이 좀 건전화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코스닥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종목이 좀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유리할까요? 시총 상위로 저걸 정하면 안 되고요. 네. 말씀 그 제도의 취지대로 간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되는 회사, 뭐 예를 들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성 여기에 더해가지고 미래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 또 재무적 안정성 이런 것들까지 전체적인 걸 감안해보고 또 지배구조 이슈까지 다 감안을 해봐서 네. 이게 프리미엄 밸류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게끔 시장이 도와준다. 거래소가 굳이 갈 필요 없이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가게끔 각 기업들이 분발을 하게 유도를 해야겠죠. 네. 그럼 내가 투자자라고 하면은 내가 투자한 회사가 비록 프리미엄이 아니더라도 이 스탠다드 안에 있다고 해서 이게 이상한 회사는 아니니까 일반적인 회사를 끌어올리게끔 주주들의 감시와 그다음 노력, 그다음에 요구, 그다음에 경영주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올라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제공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원 목적을 제가 잠깐 잊고 있었던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섹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유가가 워낙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원전 쪽에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좀 K원전이 하락장에서의 좀 강력한 방어주가 될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그 역할을 잘 해줬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미국 그 대민특별투자법 통과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3,500억 달러 중에서 조선을 제외한 2,000억 달러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원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 어떤 식이든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SMR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력난에 의해 가지고 미국의 수요가 크거든요. 일본도 지금 나오는 게 400억 달러 정도를 원전 SMR 쪽으로 투자하는 거 바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시장들이 열리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체들한테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원전에 대한 이슈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럽 전체가 다 이걸 화두 삼고 있습니다. 폰데라이언 의장이 그 유럽에서 원전 철수한 거를 후회한다는 발언도 얼마 전에 네. 했었고요.
원전 청정 지역인 북유럽 쪽에서도 이제 원전 도입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탈리아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시아 쪽에서도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할 거 없이 다 원전을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원전을 짓고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하게 보면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거의 없어요. 아, 우리밖에 없네요. 우리 거의.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일본이 미국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일본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한테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죠. 좀 프랑스로 나뉘어질 걱정은 없나요? 프랑스도 이제 프랑스는 유럽과는 아무래도 그쪽이 장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프랑스하고 한국의 차이는 네. 일단 납기를 제대로 맞출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네. 두 번째는 단가의 문제. 프랑스의 밸류체인 자체는 이 하단에 그 공급망에 주로 이제 독일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독일이 원전에 철수하면서 좀 그 수급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쟁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 다만 이제 네.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붙기 때문에 친유럽, 친프랑스 성향 쪽은 우리가 좀 불리할 수 있고 네. 그 외 지역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외 지역에서도 상당히 수요가 많은 게 원전이니까요. 뭐 우리가 프랑스에 크게 뒤질 거라는 걱정 크게 안 드는 말씀이었네요. 이제 그럼 다음 주에 주요 일정들 뭐 미국 PCE 지수 발표가 되고 본격적으로 이란 전쟁의 여파가 좀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는 게 보일 텐데 이 필승 대응 전략 한번 간단하게 짜주시죠. 이번 주에도 뭐 지표 발표한 것들이 있었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흥분한 건 없었고 네. FOMC 나왔었지만 물론 뭐 약간 매파적이라고 했었지만 예상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음 주에 나오는 지표 자체가 당장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여전히 지금 전쟁을 주목할 거고요. 전쟁의 장기 지속 여부 또는 네. 단기전 여부를 시장은 계속해서 파악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 전쟁의 장기화 여부 이게 판가름 나는 게 바로 다음 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자세한 필승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계감이 서려 있는 우리 증시 잠시 후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더 유익한 소식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